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 시간이에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12주 차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하루하루 성숙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주도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의는 제7장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팍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의료영상 처리 개요, 그래서 처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영상 계측 측정이라든지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영상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교재 343페이지를 확인을 하면 이제 의료영상 처리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신호 시그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신호 처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체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신호의 정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개체들 간의 정보 전달의 수단이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 전달을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거를 또 어떤 신호를 적당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처리를 해서, 신호 처리라는 거는 그 안에 담겨진 정보를 최대한 획득해서 이제 정보화하는 것을 이제 신호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신호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몸에서 나오는 모든 생체의 생리 현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포함해서 그거를 측정 가능하게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생체 신호라고 합니다. 자, 의료영상 처리 기초를 보면 생체 신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초 생체 정보라고 해서 우리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온이라든지 맥박, 호흡 이런 것들을 이제 생체 신호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 전류를 어느 부분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전도가 있고 근전도가 있고 이제 뇌파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전도 같은 경우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을 해서 심장에 관계된 질병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근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활효약과라든지 신경계 질환, 그래서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을 해서 판단해서 어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근전도라고 하고요. 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뇌신경계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외과라든지 정신과에서 활용하게끔 만들어진 영상 처리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 혈압 같은 거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영상 처리의 종류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의료 영상 처리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의료기기도 그렇고 산업에서 활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이제 나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0년도 초에 그 레인저라는 우주선에서 달 표면에 대한 영상을 지구로 보냈는데, 그 달 표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자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처리 과정을 만드는 것이 의료 영상 처리의 기초가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있던 그 나사에서 행해진 일들이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하는 것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응용 분야가 천문학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농학,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고, 지도 작성법이라든지 생물학 그리고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을 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처리 분야, 의료 영상 처리가 이제 보면 영상 조작, 그 다음에 영상 분석, 영상 인식, 영상 전송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영상 조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조작하는 건데요. 이제 잡음이 많은 영상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점이 흐려진 것을 영상을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기하학적으로 고정을 해서 잡음 개선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조작에 해당이 되고요.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세포를 분석을 하거나 병이 있는 그 위치라든지 크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의 종류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을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캐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고요. 영상 전송 같은 경우는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대용량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처리 분야 구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분석, 인식, 전송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영상 계측, 이제 측정을 하는 거라든지 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의료 계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나 장비를 통해서 신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상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지원하는 과정을 이제 의료 계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요즘 원격 진료라든지 재택 진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의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 계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측정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측정 대상을 통해서 전극이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요거를 신호 처리를 하게 돼요. 신호 처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획득을 해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진단을 내릴 때 도움이 필요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의료 계측 기기를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이 박동을 하면 심장 근육, 심근에 발생된 어떤 전극 같은 거를 이제 측정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변동 곡선에서 이제 뭐 TP 알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시하는 기계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적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방과 심실의 비대, 확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심전도 기기가 있고요. 이제 뇌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마다 이제 정기적인 자극이 있는데 그 머리 표피에 장착한 전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파수 성분을 분석을 해서 뭐 뇌종양이나 뭐 뇌혈관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부 외상을 동반한 어떤 중추 신경계 기능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뇌파 검사라고 하고 뇌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질병 진단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이제 간질이라는 말을 안 쓰죠. 이제 간질이라는 게 사실 뇌에 그 비정상적인 그 전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련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뇌전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혼수 상태 환자의 그런 그 뇌 검사 또는 이제 그 우리 뇌사 판정 내릴 때도 뇌파 기기를 옆에 놓고 이제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 같은 경우는 근육의 생리학적 활동에 따라서 그 근육 표면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근육의 피로도나 회복도,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수축력 검사, 그 다음에 근육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볼 수 있는 기계를 근전도라고 하고요. 신경전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경질환이라든지 신경 근육 접합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혈당도라든지 혈압도, 그러니까 혈당 기계, 뭐 혈압 기계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전도라든지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 이렇게 바늘을 근육에 삽입을 해갖고 그 전기적 자극을 줘서 그 파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도 검사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영상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건데, 의료에서는 이제 그 방사선과에서는 이 X선, 엑스레이 발견이 이제 기초죠. 그죠? 그래서 85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라는 분이 다른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미제 광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X선이라고,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됐고,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93년도에 이제 미국 물리학자가 단층으로 영상을 이제 그 화학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뭐 X선 이후에 CT라든지 MRI라든지 PET라든지 팍스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 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 쪽에서는 이 렌트겐 처음 그 렌트겐 부인의 손 사진이 매번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보면 이제 엑스레이 의료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있고, 핵의학 영상 장치, 초음파 스캐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내시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X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기라든지 뭐 CT, 엔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MRI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혈관 조영술인 MRA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핵의학 영상 장치 같은 경우는 PET라고 해갖고 양전자 방출형 단층 촬영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캐너 하는 거는 이제 뭐 도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전자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하고 연결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방사선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광선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이제 그 방사선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TV 전파나 라디오의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을 그 기초로 하는 단위가 밀리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뭐 그 질병이 발생하고 조기 사망까지 가려면 70만 밀리시버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0.3 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병원에서 방사선과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해갖고, 방사선은 크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이제 알파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파 입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베타선보다는 무겁기는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 이제 헬륨이라든지 이런 그 원소의 원자 핵을 알파선이라고 하고요. 베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집에서 전등을 켠다던가 아니면 라디오나 TV에 사용하는 전류 이런 것들을 베타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X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훨씬 강한 감마선, 그래서 이제 감마선에 노출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자연 방사선이 있고요. 인공 방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질, 우리 뭐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이제 광물질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물이라든지 전자기기,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몸속이나 담배에서도 이런 자연 방사선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체에 뭐 해로울 정도는 아닌데, 우리 그 우라늄이라든지 어떤 땅속 광물질의 종류나 차이에 따라서 지역별로도 이런 방사선의 발생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진단 방사선에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치료 방사선, 우리 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치료에 쓰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방사선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 영상 시스템을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초음파 검사, 그래서 이렇게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그 투과를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음파 기계라고 해서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그 약자로 US라고도 하고, 병원에서는 그냥 소노 검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 내부에 초음파를 이제 그렇게 가한 후에 인체 내부에서 반사되어서 오는 이 에코 반향파를 보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초음파 기기라고 하는데, 이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내시경하고 초음파하고 접목시켜서 이제 안을 직접 보면서 이제 투가 반사되는 음파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단층 검사 CT가 있죠.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선을 이제 여러 각도에 투과시켜 가지고 그 인체의 횡단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단면을 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어떤 단층 촬영한 것을 쭉 합쳐가지고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3D처럼 뭐 뼈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장기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CT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RI 자기 공명 촬영 장치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장 정기적인 자극이 발생하는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 공명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MRI라고 하는데,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뭐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요 MRI 검사하는 기간 동안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시는데, 아무래도 CT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기계가 이 MRI고요. 그 다음에 PET-CT라고 해가지고 양전자 방출 촬영기예요. 그래서 이제 PET라는 검사는 이제 CT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통합시켜가지고 조금 더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PET-CT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게 PET-CT죠. 자, 그럼 이제 팍스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을 했고 과학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어떤 그 진단을 할 때 그 각종 검사 이런 것들이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방사선과에서 검사를 하면 필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효율적
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책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디지털 병원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원격 진료라든지 팍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생겨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팍스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는 MDIS 뭐 진단 이미지 서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탈 디지털 라디올로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서비스되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팍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94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팍스를 한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 3분의 1 정도를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분당 재생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필름 없는 병원을 구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IMF 때 필름 값이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비효율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팍스 도입이 이제 검토가 전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팍스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 중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팍스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분야에서 특히 이제 방사선과 의료 영상 이런 것들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디지털 이미지 전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조회, 그 다음에 병원 정보 시스템 HIS하고 처방 전달 시스템 OCS와의 통합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시스템을 이제 그 팍스라고 하는데, 그 RIS 같은 경우는 Radiology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선과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방사선과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병원 정보 시스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사선과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쭉 이제 조금 더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용성 있게 활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영상 장치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상 저장 장치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제 그 종합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팍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 대비 이익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그 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비용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유지비가 필요하고, 간접 비용으로는 아무래도 요거를 이제 다루는 인건비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 흐름의 재조정을 위한 간접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비용 대비 이익을 보면 직접 효과 볼게요. 직접 효과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가 이제 환급이 되고, 그 다음에 필름 보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다른 걸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효과 같은 경우는 병상 회전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빨리빨리 이제 그 주고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되고 방사선과라든지 의료진이 조금 더 이제 근무 의욕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간접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조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지털화 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영상을 빨리 조회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영상을 조회해서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회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필름 보관이라든지 필름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검색이 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연구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타 병원과의 정보 교환도 아무래도 팍스 도입을 하면서 조금 더 용이해진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을 보면 여러 장소에서 같은 영상을 조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자료 노출이 좀 쉽게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때 진료 업무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사람한테는 이제 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시스템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간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래 진료를 봐야 되면 시간적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이 원격 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뭐 통신, 컴퓨터, 공학의 기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보가 되면서 이게 의료 서비스하고 융합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더머톨로지 뭐 피부과라든지 온콜로지 종양학, 그 다음에 라디올로지 방사선학, 뭐 서저리 뭐 그 외과학, 카디올로지 뭐 심과,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키아트리 뭐 그 정신과 같은 이런 과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 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활용화 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진단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통해서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서 그 진단 결과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사가 원격지의 의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장소의 의사 간의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의료 서비스 실시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을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에 의료인 가운데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을 통해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의료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원격 의료라고 이제 법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와 수요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자, 필요성을 보면 일단 이제 의료라는 거는 긴급을 요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공간적이나 시간적 제약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정확, 신속,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만성질환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의 범위가 이제 어떤 병원에서 벗어나서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 등까지도 이제 그 의료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 원격 의료의 장점을 보면 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끝나면 노마드 시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속적인 진료라든지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원격 의료가 필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공유를 통해서도 이제 환자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환자 측에서는 보면 이제 전문 의사와 신속한 접촉,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 의사와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진료, 그 다음에 뭐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이제 장점이 우리 원격 의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초기에 빨리 진단을 내리고 이송 단계에서 이미 자료가 전송이 돼서 병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의가 없는 지역가에서는 이제 환자에 대한 진료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터넷 가상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일상적인
성인 건강 상담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만성질환 관리하고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 진료라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원격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가상병원 이런 것들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자면 재택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성 환자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재택 노령자,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도 이제 신속 정확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진들도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이제 그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준 높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그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재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인터넷 가상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조금 더 정확하고 양질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도 가능하고요. 건강 상담이라든지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그 인터넷 가상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에도 이루어지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료 행위를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기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할 때 필요한 기기들, 그 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격 의료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이제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슈퍼컴퓨팅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의한 이제 공동 협력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서 전자적 의료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격 의료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뭐 그 응용 기술 같은 경우는 임상 기술이라든지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의료 행정 서비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 외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접수라든지 예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게 됐죠. 자, 현황이라든지 전망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유비쿼터스 원격 의료가 되다 보면 이제 환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이라든지 처방 전달 시스템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종합 검진도 이루어지고 위치 안내라든지 응급사태 대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위급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계속 사용하는 투약 정보, 약품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어떤 고객이라든지 그 가족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한 거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의료 영상 처리라는 게 뭐 신호라든지 신호 처리, 생체 신호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계측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기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의 종류라든지 팍스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팍스의 활용 방안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 그래서 원격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든지 개념,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 제출하도록 할게요. 자, 과제 제출 시간입니다. 오늘은 7장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과제는 이 팍스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기술하는 것으로 됐어요. 우리 학생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공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안녕.